지금부터 우리 안진걸은 누구인가? 일단 안진걸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자세히 좀 일단 안진걸에 대해서 탐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BS 민생경제연구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자, 민생경제연구소가 TBS 자 인터넷 화면 딱 띄우고 와 이걸 바로 자. 보여주시는구나 또. 민생경제연구소 이거 맞죠? 예. 이 세 명 중에 가운데 있는 분 맞죠? 예. 실물과 사진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만든 오프라인 연구소고요. TBS TV 방송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TBS 민생연구소입니다. 오로지 민생과 서민들과 을들 위한 방송. 예. 이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는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것을 예. 별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저기 너무 예를 들면 민생경제 이슈하면 그 사실 서민경제나 을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너무 재벌되게 위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TV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서서 오로지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들 위한 경제 설명을 해야 된다. 경쟁 요구해야 된다 해서 민생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TBS TV 이름은 민생연구소, TV 민생연구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멋진데요. 우리 안진걸님이 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간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갇혀있는 장애인 문제, 장애인 유시 탈시설해야 된다 방송했었고요. 어저께는 플랫폼 노동자라 그래서 대리기사님이나 킥서비스나 배달 노동자들 요즘에 어플을 통해서 일감을 받으시잖아요. 그걸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노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에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용자도 불분명하고 노동자로도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방송했었고요. 얼마 전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 방송됐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노동자, 서민을 위한 계속 그런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방송에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는 약간 이제 재벌 또는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그런 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네. 서민이 중심이 되는, 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방송이 별로 없었는데, 이 민생경제연구소, TBS, 우리 안진걸님이 하시는 거는 사회적 약자가 있는 그렇습니다. 곳, 을이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판사님. 아마 지금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닌 노동자나 서민들의 월급을 올리고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려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소득 주도 경제 활성화론이잖아요. 이건 동서고금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옳고, 소비 탄력성이 큰 서민들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를 더 늘리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권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OECD나 UN도 그렇게 권고를 해요. 대한민국 정부에 내수를 활성화해라. 심지어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쓰라는 거예요. 강력한 내수 진작책은 뭐냐면 국민들의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들 신용카드 가맹점수로 대폭 인하시켰고, 그 다음에 제로페이 같은 것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랑 일부 경제신문, 자유한국당을 보면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대한민국이 망했대요. 이 대목에서 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이야기 많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는데,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류, 자유한국당류의 민생경제 이슈와 관련한 거짓말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비판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지적돼야겠지만,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맞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저는 정부가 오히려 그런 수구 세력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님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 우리 안진걸님이 원래는 참여연대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거 언제 그만두셨죠? 작년 2월 말에 참여연대 3차 임기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되셨는데. 예, 1년 정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으로 상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김성태를 고발하게 됐어요, 당시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자기는 더 뇌물성 해외요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채용비리도 거의 걸린 것처럼. 그래놓고 맨날 여권만 공격을 하고 있었잖아요, 진보개혁선언만. 당신은 더합니다고 제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김성태를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거죠? 자,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 민원으로 공항공사에 돈을 몇 천만을 받아서 해외 외유를 했어요. 아, 해외.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뇌물성 해외 뇌물. 해외
그러면 뇌물수수죄로 일단 고발하셨고, 뇌물 의혹, 그다음에 직권남용 의혹, 채용비리도 했어요. 채용비리도 당연히 KT 세노조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고발하려는 KT 세노조가 미리 해가지고 그거는 KT 청년단체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 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는 제가 다 고발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기하고 채용비리는 참지를 못해요. 자, 이 대목에서 TV 미디어 저널님, 서변님, 안진거 소장은 중간에 끊지 않으면 계속 말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 끊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김성태를 고발하는 일을 하면 과정에서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어떤 민생경제를 챙기는 쪽으로 좀 연구해 봐야겠다.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할 사람들을 모아보자 해서 지금 오픈해서 모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 단체로 이걸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상태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1분만 부연을 하면요, 판사님. 자, 그러면서 김성태를 고발하고 또 김무성은 사파리를 갔더라고요. 또 당시에 정병국하고 사실상 코이카 돈을 받아서요 수천만으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한 거예요. 이걸 완전히 국고 손실의 세금 탕진이잖아요. 역시 그것도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여연대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으면 민변이나 참여연대는 뭔가 고발을 하려면 내부 회의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를 위해 거짓과 범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활동을 하려면 참여연대를 깨끗이 그만두고 자유롭게 기동적으로 게릴라식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참여연대 정중히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나 진보객실이 말한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자 중소상공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맞다. 이 두 가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나 자한당 세력들의 불법행위나 비리가 있을 때 빠짐없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운동 단체가 워낙 커져가지고 사실 방대한 조직인데 거기서 사무처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사건들 맡을 때는 좋은데 광우병 사건, 촛불 집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참여연대 근무하실 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민중 총궐기 집회도 하셨었잖아요. 같이 그건 이제 민중단체들 했는데 연대로 갔다가 연대에서 했는데 기소가 됐죠. 기소됐는데 무죄 확정이 됐거든요. 일반 교통방해를 무리하게 박근혜가 무조건 기소할 때인데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총선 낙선운동도 하셨더라고요. 새누리당 중심으로 아주 나쁜 의원들 전국의 시민단체들 1000개가 모여서 낙선운동을 했는데 총선 시민 네트워크 그걸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법원에 가 있나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주도하셨다가 그때는 감옥도 갔다 왔죠. 감옥에 가서 50일 동안 구속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박재영 판사님이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고 또 위헌재청을 받아주고 해서 야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으니까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이다 해서 위헌범위 심판 재청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그러면 재판 연기되니까 위헌재청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나오긴 했는데 이제 다른 일반 교통 방해죄 이걸로 또 엮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간 집회를 집행유예 받았어요. 야간 집회를 주도한 혐의는 무죄가 되어도 이러면 야간 집회를 미신고를 했다는 거, 신고를 안 하는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반교통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유죄 선고가 나가지고 얼마 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도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야간 집회 금지가 불합치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집시법은 다 무죄를 선고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전 신고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죄를 또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판사님들은 확실히 이제 일부 판사님들 현실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2008년도에만 야간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집회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요리조리 내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 신고를 못한 경우인데 그래도 집회 신고는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 미신고 집회가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진걸님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최다 기소 기록을 세웠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소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많이 기소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FTA 반대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대책위 집회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다 보니까
최다 기소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신임 부장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락은 어떻게 온 거예요?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부장검사들 승진하시면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나 봐요. 교육을 하나 봐요. 몇 주, 한 2, 3주간. 그 중에 시민사회의 쓴소리를 달게 듣겠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이고, 또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쓴소리도 들었으면 했나 봐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제 코드를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코드를 맞춘 면도 있겠죠. 검찰이 이명박근혜 때는 이 안진걸님을 계속 기소하고 못 살게 굴다가 수십 번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이 사람 막 못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쓴소리도 달기 받겠다 하면서 강연도 막 요청하고. 맞습니다. 판사님 분명히 코드를 맞추고 이렇게 재빨리 변모하는 모습은 씁쓸한데, 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의 검찰개혁 이야기를 듣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라도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부당한 권력과 재벌의 앞잡이 검찰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상식의 편에서는 검찰이 된다는 이야기를 호소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당하는 감도 있었고, 그걸 지적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안 가는 것보다는 다 가는 게 훨씬 낫고요. 거기서 그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그 검사들도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맞습니다. 이 검사들은요, 그냥 이런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뭐 집회 맨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뿔 달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오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되게 강성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그래서 있어요. 저도 굉장히 왜 박근혜, 이명박도 우리는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나, 많은 시민들이 왜 처절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야기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고 공수처에 70-80%나 지지를 보내겠느냐, 그 이야기 드리고, 검찰 황당한 기소 사례도 지적도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검사님들이 많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거 호소일 뿐 안 변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한 번씩 강연을 하면은 검사들 중에 최소한 일부, 극소수 일부라도 조금 생각이 바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안진걸도 강연하러 왔는데 그럼 서기호도 강연 부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이 부장검사들 앞에서 강연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왔을 때 이미 이문정 검사님 강의도 있더라고요. 맞다. 이문정 검사도 강연했어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 그러니까 당신 의원이신 분이잖아요. 강의니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쓴소리 많이 했던 분들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죠. 검찰이 예전의 검찰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무조건 믿고 반개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강연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강연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검사들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안진걸님이 아주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만큼 이명박근혜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싸운,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물이기도 하죠. 아무한테나 강연 안 주잖아요. 저한테 강연 요청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저는 아직 서기호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아닙니다. 다음 강의 때는 서판사님을 제가 추천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활동은 제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참연대라는 시민단체 15,000명의 시민들이 매달 한 달에 많은 시원금을 내주시고, 정권이 탄압에도 꿋꿋이 버틴 많은 동료 관사들이나 자원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힘으로 제가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공은 참여연대로 가야 되고,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께서 시민단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일부 있다 하더라도 참여연대나 경실련, 또 우리 민변 공익인권 변론센터, 또 금융정의연대, 뭐 환경운동이나 녹색, 이분들이 보면 촛불시민명의 시민들 항상 함께하는 분들이잖아요. 큰 일이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후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막의 사법적폐청산 본국민 시민연대도 있네요. 우리 매주 토요일 집회 주최하시던 분이죠. 저희들도 얼마 전에 10만 원 보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진걸 님은 이렇게 시민운동의 한길을 이렇게 달려오신 분이고요. 참여연대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한 10년 이상 했죠. 20년 정도. 20년 정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 20년이나 했고, 그 중에 사무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한 것도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제 협동 사무처장 3년, 사무처장 2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5년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이명박 박근혜 때 너무 포갑이 심할 때니까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사무처장 오래 했나 하는데 이제 제 전에 사무처장은 이제 이태호 씨라는 분이 있었고 맞다. 그래서 올라가면 조현 사무처장도 있었고 박원순 사무처장도 있었죠. 이제 그렇게 참여연대 활동 오래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충전도 필요하고 좀 쉴 때도 된 것 같은데 또 쉬지 않고 이제 좀 더 게릴라전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김성태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또 별도의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좀 쉬려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김성태가 너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 방실가 막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폭로하는데 그걸 보도를 못하게 하는 내통 세력이 있었어요. 적폐 세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방실가도 3번 고발을 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1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군요. 제가 그럼 제 말이 너무 많다는 지가